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느낌, 긴장되는 느낌, 사랑에 빠져 정신 못 차리는 느낌, 전부 우리가 사랑에 빠진 걸 표현하는 몇 가지 말들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벅찬 느낌이죠. 그리고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 사라가 있어요. 그녀를 따라다니면서 뇌 속 사랑의 과학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스토킹이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라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첫 데이트를 할 거예요. 저녁 내내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드디어 데이트 상대를 만날 시간이 왔을 때 사라는 현기증을 느꼈고 배가 따끔거렸어요. 심리학자들이 기대감이라고 부르는 이런 감정을 우리들도 느껴봤을 거예요. 기대감. 과학에서 이건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코르티솔을 다량으로 분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린 투쟁 도주 반응을 갖추게 돼요. 그렇다는 건 만약 데이트 상대가 20분 늦었는데 사라에게 해명이 담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녀는 아마도 가능한 한 빨리 식당을 나올 거란 걸 의미해요. 데이트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사라가 톰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그들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되지 않고 지나가는 위험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의 또 다른 부분이 촉발돼요. 이 부분은 상과 보상 영역 또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복측 피계 영역이 작동되면 우린 만족감과 의욕감을 느껴요. 우린 달콤하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갈증을 해소할 때 복측 피계 영역을 활성화돼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알고 보니 톰은 데이트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라는 거절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순간 복측 피계 영역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뇌의 이 부분은 우리의 갈망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린 가질 수 없는 걸 원한다고요. 그래도 사라는 다시 시도해봅니다. 다른 데이트를 가서 데이브를 만나요. 그리고 둘이 짝이 되었어요. 몇 번의 데이트 후에 사라는 데이브 생각밖에 안 나요. 사실 깨어있는 시간의 80% 이상을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정상적이에요. 행동신경과학자 산드라 랭슬레그 박사에 따르면 초기의 사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90%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사랑에 빠지는 건 집착과 같아요. 이 집착은 복측 피계 영역이 도파민으로 알려진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강화돼요. 도파민은 질리지가 않죠. 이 순간 사라는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데이브에게 더 끌리기 시작해요. 그의 모든 게 사라를 기쁘게 해요. 그리고 잠시 사라는 자기가 완벽한 남자를 찾았다고 믿죠. 사라와 데이브가 서로 끌리는 이유는 뇌화학으로도 설명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위 페로몬 때문일 수 있어요. 당사자들은 중요한 유전적 또는 신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천연화학 신호인 페로몬을 서로 인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뇌가 둘이 유전학적으로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걸 이해했고 이건 사라의 경우엔 에스트로겐의 생산을 그리고 데이브의 경우엔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강화시켜요. 이 단계에서 둘은 서로 완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장밋빛 색안경을 끼는 단계는 작동 중인 뇌의 부분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피질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와 데이브는 개인적인 비밀과 심지어 일상적인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둘은 애착 또는 정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짝짓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을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뢰, 사회적 유대감, 애착을 나타내요. 둘은 이 관계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랑은 다른 형태의 사랑과 유사하며 이 호르몬이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맺는데 도움이 돼요. 여기 옥시토신의 방출로 인한 흥미로운 부작용이 있어요. 사라의 회사가 직원을 절반으로 감원하는 바람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고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치솟고 있죠. 하지만 사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조절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사라는 더 차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뇌가 옥시토신을 지속적으로 방출한 덕분이에요.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강한 로맨틱한 사랑의 유대감이 고난을 더 견딜만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 102명의 사람들에게 몇 분 동안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 중에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고통을 덜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실험하는 동안에 파트너가 옆에 없었는데도요. 파트너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하는 걸로도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텔레파시 같은 거요. 농담 아니에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걸 신경 동기화라고 부르는데, 즉 커플들이 비슷한 생각 패턴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연구를 수행한 조이 도널드슨 교수는 커플들의 유대감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동기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연구는 커플들은 나란히 잠을 잘 때 심장 박동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니요, 사랑에 빠지고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 서로에 대해 애착을 느낀다는 게 증명됐어요. 예를 들어 알바트로스는 평생 같은 파트너에게로 돌아가요. 1년 내내 이주를 하지만 여전히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누는 되풀이되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밋빛 안경이 희미해지고 전두엽 피질이 마침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판단력과 비판적인 사고가 다시 생겨 둘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을 깨닫기 시작해요. 사라는 데이브가 양말을 아파트에 아무데나 두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브는 사라가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때로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관계가 그냥 단순히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별도 뇌에 의해 관리되어요. 사라는 데이브와 헤어질 때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에 가까운 것을 느껴요. 그건 실연의 상처가 고통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 선피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피질은 감정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연의 상처는 발목을 삐는 것만큼 아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데이브에게 다시 연락하는 상상을 하게 돼요. 집을 청소하는 동안 데이브가 챙겨가는 걸 잊어버린 몇 가지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가끔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극도의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압도적으로 느껴져요. 이건 복직픽의 영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움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동기와 보상의 영역이죠.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활성화되었던 뇌의 같은 부분이죠. 이 감정의 회오리는 사라의 몸의 경보 시스템인 스트레스 축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사라가 옥시토신을 적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좋아지길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피질 영역이 활성화돼요. 이 영역은 이성과 충동 조절을 담당해요. 그런 비이성적인 갈망에 제동을 걸죠. 그래서 데이브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은 서서히 사라질 거예요. 이번이 사라의 첫 결별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더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는 이별에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건 더 높은 피질 영역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0대들은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덜한 경향이 있어요. 곧 사라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롤러코스터를 다시 타겠죠.